어린 시절 차를 타면 언제나 해가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언젠가 세일러문 정도의 마법 소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생각을 계속한다면 중증의 과대망상 판정을 받기 딱 좋을 것이다. 그래도 나이를 먹으면 악의 무리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영웅은 아닐지라도 어딘가 특별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평범한 어른으로 자라났다. 화려한 삶도 아니며 무한의 자유를 누리지도 않는다. 여전히 소고기는 마음껏 사먹기 어렵고 좁은 생활 반경 속에서 멋없는 일상은 반복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평범한 어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점. 어린 시절 내가 품었던 이상을 떠나 보내는 지점. 어른의 사춘기는 그 지점에서 오는 게 아닐까. 물론 그 순간이 슬프고 씁쓸하기는 하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환상과 기대감에서 벗어나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꾸리는 것. 어른의 숙제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앞으로도 세일러문이 돼서 지구를 구할 일도 소로본 대학의 교수가 될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나의 동창들이 내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 복통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친척들이 가문의 영광이라며 나를 우러러 보는 일도 아니다. 대신 내겐 쓰고 싶은 글이 있고 조금 더 잘해보고 싶은 그림과 디자인 일이 있다.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고 수영을 배워서 바다에서 마음껏 시간을 보내고 싶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나의 세계를 확장하고 싶다. 내 삶에는 많은 제약이 있고 보장된 것은 없지만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삶에도 허락된 많은 것들이 있다. 어른의 사춘기는 자신의 평범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있을 때 종결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 순간 진짜 어른이 될 것이다.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음을 기억할 것.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남자애가 나에게 내가 힘든 일이 뭐가 있겠냐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추측하자면 나는 반에서 잘 떠들고 괄괄한 타입이었는데 조용했던 그 아이는 내가 부러웠던 것 같다. 하지만 당시 중증의 중3병을 앓고 있던 나는 부모님과의 갈등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대신 난 다른 친구를 부러워했는데 그 친구야말로 힘들 일이 없어 보였다. 그런데 몇 년 후 친해진 그녀는 내게 중3 때가 가장 힘들었다며 선생님들의 차별과 편견에 죽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신기한 일이다. 그 남자애도 틀렸고 나도 틀렸다. 우리는 자신에게 결핍된 부분을 가진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완벽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타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박연선 작가의 드라마 청춘시대의 마지막 회에선
한 달간 중국으로 떠나는 진명을 보며 공항 직원들은 부럽다. 너도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 라며 서로 속닥거린다. 하지만 사실 진명은 6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냈던 동생이 죽은 후 전 재산 170만 원을 털어 무작정 떠나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며 타인의 삶의 무게를 짐작하지만 타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듯 우리의 눈에 비친 타인의 모습도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상처와 결핍을 가졌으며 손상되지 않은 삶은 없다. 그렇기에 당신이 알아야 할 분명한 진실은 사실 누구의 삶도 그리 완벽하지 않다는 것. 때론 그 사실이 위로가 될 것이다. 인생에서 숫자를 지울 것. 인터넷에 떠돌았던 나라별 중산층의 기준이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조건.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이 삶의 질에서 정한 중산층의 기준.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출 것.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즐기거나 하나 이상의 악기를 다룰 것.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을 대접할 것. 사회 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을 것. 대한민국 연봉 정보 사이트 직장인 대상 설문. 부채 없는 아파트 평수 30평.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해외여행은 1년에 몇 번. 영국,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그건 바로 숫자이다. 한 번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 나의 결혼 가능 점수를 알려준다는 배너 광고를 본 적이 있다. 사주 사이트인가 했는데 그건 결혼 정보회사 사이트였다. 나이, 키, 몸무게, 자산 액수, 연봉 등 수많은 숫자를 입력하고 나면 소고기처럼 등급을 매겨 나의 결혼 가능 점수도 알려준다는 거였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알파고가 아닐까 싶었다. 우리는 무엇이든 숫자로 책정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나 자신의 값어치를 매기는 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세워진 숫자의 삶 속에서 개인은 이력서에 쓸 숫자들을 위해 분투하고 집의 평수로 관계에 금을 긋고 파업이나 집회가 있으면 어떤 가치의 충돌인지가 아니라 얼마의 돈을 손해보고 있는지를 헤드라인으로 읽는다. 그야말로 가치는 잊은 채 서로의 값어치만 묻는 숫자의 삶이다. 그런데 숫자라는 건 언제나 비교하기 쉽고 서열을 매기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세모와 동그라미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길 수는 없지만 1과 2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결국 숫자의 삶이란 쉴 새 없이 비교되며 서열이 매겨지는 삶인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낮은 값어치가 매겨질까 안절부절 못하고 자신의 위치와 서열을 끊임없이 확인한다. 그렇다면 삶의 모든 것을 숫자로 측정할 수 있을까? IQ가 지혜를 측정할 수 없고 친구의 숫자가 관계의 깊이를 증명할 수 없으며 집의 평수가 가족의 화목함을 보장할 수 없고 연봉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할 수는 없다. 진정한 가치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우월한 존재가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삶에서 숫자를 지워야 할 것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담을 수 없는 것들에 있다. 나를 평가할 자격을 주지 않을 것. 예전에 친구가 소개팅을 했던 남자는 친구에게 좋아하는 운동이 있냐고 물으며 골프나 승마 같은 건 안 좋아하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건 사실 취미가 아닌 상대의 경제력을 가늠하기 위한 질문. 남자든 여자든 이성의 경제력을 보는 게 나쁜 건 아니다. 나 역시도 분명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것과 쉴 새 없이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를 내며 사람의 모든 걸 숫자로 환원시키는 건 좀 다른 문제다. 사는 집을 확인하고 연락이 없었다는 사람. 부모님 직업을 확인하는 것에 모든 대화를 쏟는 사람. 그런 상대들 앞에서 누군가는 답안지를 제출한 아이처럼 상대가 나에 대해 내릴 평가에 불안하다고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리 불안해할 필요가 있을까? 내 경우를 말하자면 아무리 능력 있다 해도 숫자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은 삶의 기쁨이 너무 단출한 것 같아서 전혀 섹시하지 않다. 한마디로 내 취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내가 자격 미달이겠지만 그 사람도 내겐 자격 미달인 거다. 내게 필요한 건 나와 닮은 단 한 사람뿐이지 그들이 아니며 그들만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 나를 숫자로 평가한다면 놀고 있네. 니들은 어차피 다 탈락이야. 이것들아. 제 점수는요. 안물 안궁.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